네, 건강 네.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척추 전방전이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주목하시고요. 앞서 네. 비수술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면 그렇죠. 우리 원장님 네네네.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이렇게 꾸준히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허리 통증이 계속되거나 또는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나 땡김과 같은 방사통, 즉 신경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시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시술로는 바로 유착박리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 그리고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세 가지 시술법이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뭐지? 유착박리 신경 성형술. 어렵죠? 말 너무 어렵죠? 네. 네. 이거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착박리 신경 성형술 좀 말이 어려운데요. 흔히 유착박리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신경 성형술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디 신경에 손을 대거나 신경에 조작을 가하는 시술은 아닙니다. 유착박리가 가장 주된 목적인데요. 유착, 흔히 엉겨 붙는다, 늘러 붙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전방 전이가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밀리는 척추뼈가 뒤에 있는 신경을 많이 누르고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압박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신경이 눌린 부분, 신경이 압박받는 부분을 풀어주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다시 넓게 확장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이 유착박리술입니다. 유착박리술은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 꼬리뼈 주변으로 피부 마취, 즉 부분 마취를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얇은 관, 흔히 카테터라고 부르는 얇은 관을 전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진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1차적으로 신경 주변을 자극하는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을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유착박리제를 주입을 해서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3차로 고농도의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신경 주변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이 시술은 한 10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내과적 질환을 가진 분들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신경이 네. 지나가는 그 눌린 부분의 공간을 넓혀주는 넓혀준다. 그러한 네네네. 시술이라고 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는 풍선 확장술이에요. 이것도 뭔가 확장시켜주는 것 같은데 네, 자세히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풍선 확장술은 유착 박리술에 비해서 신경의 압박 정도가 조금 더 심하게 진행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 끝에 풍선 확장 기능이 있는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즉 신경이 전이로 인해 많이 눌려 있거나 또는 전이와 동반된 디스크의 파열 또는 협착증이 진행이 돼서 신경이 조금 더 압박이 심한 경우에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물리적으로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꼬리뼈 주변의 부분 마취를 통해서 얇은 관을 전이나 또는 디스크,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린 부위에 진입을 시킨 다음 그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신경 주변의 공간들을 다시 열어주는 확보해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분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감소를 하고요. 시술 후에도 빠른 증상의 회복과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유착박리 신경 성형술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풍선 확장술 네. 둘 다 이제 당일 치료하고 당일 퇴원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국소 부분 마취.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게 단일공 내시경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 이제 저희가 흔히 내시경은 많이 알잖아요. 맞아요. 이제 구멍 위내시경.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안에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단 말이에요. 단일공이라고. 그러면 단일공인 거하고 아닌 내시경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은 환자분 등 뒷부분에 1cm 정도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는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끝에 카메라가 달린 작은 내시경을 그 구멍을 통해서 병변 부위로 진입을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받는 부위에 정확히 내시경을 위치시키고 내시경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직접 압박받는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작은 시술 기구들을 이용해서 그 압박받는 부위, 즉 신경을 눌리는 전이된 부분 또는 동반된 디스크의 손상 또는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광범위하게 피부를 절개하고 진행하는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근육의 손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출혈의 위험이 적고 또한 2차적인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근육을 최대한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빠른 증상의 회복과 함께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고 특히 재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은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고 치료 기구들을 사용해서 시술을 진행하는 반면 다수공 내시경, 즉 2개 이상의 구멍을 뚫어서 시행하는 내시경은 하나의 구멍에는 카메라가 그리고 다른 하나의 구멍으로 치료 기구들이 들어가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공 치료법에 비해서 좀 더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3가지만 가지고 좋아지시면 얼마나 다행이겠냐면 그렇죠. 네. 증상이 이게 안 심해졌을 되는- 때는 안 되잖아요. 점점점 심해지면 결국은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 그 수술을 고려해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환자의 네. 경우. 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술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마비 증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마비라고 하면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감각신경과 하나는 운동신경. 즉 감각신경의 마비라고 하면 결국 느낌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내 살을 만졌는데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느낌이 난다거나 또는 꼬집어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때 이때는 이제 감각신경이 마비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 내가 걸음을 걷는데 무릎에 힘이 빠져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어렵다든지 또는 발목에 힘이 빠져서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다든지 이렇게 다리의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가 바로 근육마비, 즉 운동신경의 마비입니다. 이러한 마비 증상이 있을 때와 또 하나는 대소변의 장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대소변을 가려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시술적인 방법이나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꾸준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주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허리 통증이 심하게 남아있다든지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 증상이나 방사통과 같은 신경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허리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야 합니다. 네, 분명히 지금 이 TV를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여러 가지 시술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마비 증상이 있다, 혹은 안타깝게도. 네, 대소변 장애가 있다, 혹은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집중하셔서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김병희 원장님, 이런 분들,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수술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목적은 바로 전방 전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린 부분, 신경이 압박받는 부분을 풀어주고 동반된 척추의 협착을 다시 원래대로 풀어줌으로써 신경 압박을 풀어서 허리 통증과 동반된 다리의 통증, 즉 방사통이나 기타 신경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긋난 척추뼈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척추뼈가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의 정렬 상태, 정상적인 정렬 상태로 돌려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수술 방법은 환자분의 나이와 그리고 뼈의 단단한 정도, 그 뼈의 골다공증 유무, 그리고 척추뼈가 얼마나 어긋났는지 그 전이 정도, 그리고 동반된 디스크의 파열이나 척추관 협착증은 없는지, 그리고 신경은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이 신경 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바로 척추체 유합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척추체 유합술은 환자분이 엎드린 상태에서 환자분 등 쪽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접근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다양한 구조물, 즉 뼈라든지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협착을 근본적으로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 디스크를 제거하고 남은 빈 공간에 환자분의 골반뼈에서 떼어난 뼈, 즉 자가뼈나 또는 인공뼈를 채워주고 그 다음 어긋난 척추뼈와 그 인접한 척추뼈에 강한 나사목과 금속봉을 이용해서 어긋난 척추뼈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두 개의 척추를 유합, 즉 붙여주는 수술 방법이 바로 척추체 유합술입니다. 수술 후에 척추가 유합이 되는 데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유, 그 누워 계시거나 이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시다 보면 이제 수술은 어쨌든 잘 받으셨단 말이에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관리 같은 거를 좀 잘 하셔야 이게 될 텐데 이게 네. 어떤 관리 요령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치료도 중요하고 수술도 중요하지만 다시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은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대부분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난 분들이 허리 통증이나 이런 방사통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체중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과체중 또는 복부 비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이 발생하게 되면 허리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 즉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척추 분리증이 더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는 전방 전이가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는 반드시 꾸준한 식사 조절과 걷기 운동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수술 후에 또는 치료 후에 통증이나 여러 신경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수술을 잘 받고 나셔서도 아무래도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네. 식사, 뭐 체중이 많이 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하시고요. 예, 조심하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수술도 대부분의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라고 해서 자유롭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수술 중에 앞서 네. 말씀드린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유합술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으로 밀린 척추뼈를 아래쪽 척추뼈와 하나의 마디로 굳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로 유합이 되게 되면 다시 이 척추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의 마디를 굳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디 위 아래쪽에 인접한 마디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수술한 위쪽 아래쪽에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기존의 위 아랫 마디에서 디스크가 안 좋았다거나 협착증이 조금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수술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새롭게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수술 후에 이제는 모든 치료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유합술을 시행한 위아래 척추마디에서 2차적인 문제가 다시 새롭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증상을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 인접한 마디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새로운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는지 꼭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재발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네, 네, 같아요. 네. 수술한 부위의 이 마디의 디스크보다는 위아래의 마디의 디스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네, 네, 네. 팁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항상 수술하고 수술 관리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네, 네, 네. 가장 좋은 건 안 아픈 게 정답이잖아요. 허리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져봐야 될까요? 저희 둘에게도 팁을 주세요. 아,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습관을 교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생활 습관 중에 가장 허리에 안 좋은 습관은 바로 바닥 생활입니다. 예, 대부분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세는 허리 근육과 허리 주변 인대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히 척추 분리증이 있거나 전방 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앉을 때는 가급적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사실은 허리에 썩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허리 주변 인대와 근육이 오히려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자주 일어나서 허리를 움직여주고 조금씩 걸어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특히 운전은 차량의 진동이 그대로 허리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휴게소나 잠깐 짬을 내셔서 차에서 내리셔서 잠깐 걸으면서 허리를 풀어주고 다시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방지턱을 넘거나 비포장 도로를 달리실 때에는 꼭 속도를 줄여서 차량의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즉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대부분 나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번쩍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증이나 전방 전이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척추뼈가 위아래 척추뼈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들여 올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증상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물건을 들 때는 허리는 곧게 펴고 물건을 내 몸에 끌어안듯이 꽉 움켜진 상황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즉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좀 따뜻한 그쵸. 이 바닥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네. 수술하거나 또 공부 오래 하신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중간중간 네네네. 스트레칭하면서 나쁜 습관을 네네네. 버리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그렇게 하도록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네. 꼭 약속하세요. 네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허리가 약한 부분, 원체 약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 너무 과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허리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은 제가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환자분이 양쪽 손과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우리가 마치 고양이 등처럼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등을 하늘 위로 동그랗게 말아 올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를 약 10초 정도 유지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대로 고개는 위로 들고 허리, 등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는 자세를 취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약 10초 정도 유지하고 이 두 가지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은 이제 하늘을 보고 바로 눕습니다. 그 다음 무릎을 약 90도 정도 구부리고 양쪽 손바닥을 바닥을 대고 지탱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꼭 다리와 엉덩이,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약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고 다시 풀어주고 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은 흔히 브릿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늘을 보고 바로 눕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탱합니다. 그 다음 한쪽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 다음 발등을 얼굴 쪽을 향해서 쭉 꺾어줍니다. 그리고 이 자세와 더불어 엉덩이와 등을 하늘 높이 쭉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의 각도와 엉덩이, 등의 각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고 다시 풀어준 다음에 반대편 다리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네네네.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플 때 서둘러서 병원에 와서 내원하는 것도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허리라든가 다리같이 이렇게 큰 질환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좀 무서워서 네. 그냥 꽁꽁 마음에 앓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직접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메시지도 전해주시죠. 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나 무릎, 여러 관절이 아플 때 많이 무서워하고 병원 내원하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갔다가 수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어디가 크게 안 좋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발견해서 원인을 찾으면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말씀드린 이런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하체에 도움이 되는 여러 나에게 맞는 운동들을 꾸준히 시행하면 충분히 증상이 좋아지고 내 무릎, 내 허리를, 내 어깨를 아주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디나 관절, 허리에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너무 겁부터 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편안하게 진료받으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시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전병호 원장님은 아까 약속하신 거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